예, 오늘 9번째 드디어 이제 여기고, 다음 주가 이제 종착역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생태 계급입니다. 영어로 에콜로지컬 클래스라고 라트르가 이름을 붙인, 그것인데요. 좀 갑작스럽게 계급이라는 개념이 라트르의 이론에서 좀처럼 안 쓰이던 그 개념인데, 계급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그게 또 생태적이라는 것과 이제 결합이 된 말이 생태 계급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제시가 됐고, 제가 뭐 나중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제가 7강에서 가이아 정치 생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적에,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생성, 그거를 지난번 강의에서 다뤘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어떤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생태계급은 라트르가 이제 이런 인류세의 라트르가 가이아 침입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위기에 인류가 봉착을 했는데,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은 가이아의 침입을 이제 우리가 잘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가이아와 인간이 어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어떤 그런 탐구, 모색,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가이아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가이아를 파괴하고 있는 지금, 그 가이아를 폭력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근대 문명을 일단은 벗어나야 된다. 근대 문명은 생산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 생산 시스템을 계속 인류가 고집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계속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면은 가이아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가이아 속에서 인류가 제대로 이제 다른 비인간종들과 공존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제 근대 문명에서 어떤 새로운 문명으로의 어떤 전환 또는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의 어떤, 그러면 우리가 바란다고 그냥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대한 어떤 문명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사실은 형성이 되고, 그 주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다 따르고 하면서 이제 문명이 어떤 변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어떤 문명 전환의 변혁의 어떤 주체로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생태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라트르의 어떤 기존의 사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본주의처럼 이렇게 좀 라트르가 좀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을. 근데 이제 계급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뭐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여러분들은 사회학 전공자가 대부분 아니시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거나 좀 생경하고, 또는 또 무섭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계급이거든요. 사회학에서는 흔히 이제 사회를 분석할 적에 어떤 기본 개념처럼 쓰이는 개념이긴 한데요. 계급이라는 개념을 사회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거나 이제 사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불평등과 갈등의 구조를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학적 개념이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하죠. 그 계급은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인간들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어떤 뭐 생산수단이 생산수단을 둘러싸고 서로 위치가 다른,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그런 집단들이 이제 나눠진다고 사회학자들이 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계급은 이 집단들이죠. 서로 다른,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집단들. 그들 간에는 서로 불평등과,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어떤 서로 갈등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특징이 되도록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계급입니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급 개념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막스주의, 막스가 만든 계급 개념이 있고요. 근데 사회학에는 이제 계급이라고 할 적에 꼭 막스 개념 말고도 막스주의를 다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막스 베버의 계급 개념도 있고, 또 다른 또, 뭐, 막스나 베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계급 개념도, 사실 여러 가지 계급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공통점은 하여튼 사회학에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불평등과 그것에 따른 어떤 갈등을 나타내는 어떤 가장 거기에 그걸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 바로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라투르는 이 개념을 이제 왜 빌려왔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보시게 될 텐데요. 우선 21세기에는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산수단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 갈등, 이게 이제 근대 문명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적인 갈등을 특히 막스주의 관점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 집단들이 나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생산수단을 가진 거는 굉장히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라고 이제 막스주의에서 부르는 그 계급이고, 생산수단을 못 가진 계급은 그래서 생산수단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계수단을 자본가에게 고용돼 가지고 임금 노동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노동자 계급으로,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뭐 부나 이런 것에 불평등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가진 계급은 자본가 계급이 되고, 생산수단을 못 가진 계급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 뭉쳐지는 어떤 그런 식으로 막스주의에서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생겨나는데, 그거는 이제 근대 문명에서의 어떤 그런 생산 시스템을 물질적인 기반으로 했을 적에 생겨난, 거기서 생산이 어떤 가장, 근대 문명에서, 추구해왔던 어떤 그런 부의 어떤 추구의 어떤 기반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해서 이제 사람들의 근본적인 어떤 위치나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기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그 생산수단을 둘러싼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이 이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가이아의 침입에 의해서, 생성 시스템의 갈등, 생성 시스템 안에서, 거주 가능한 영토를 가졌느냐 또는 못 가졌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갈등으로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어떤 갈등으로 바뀌게 된다. 점점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주 가능한 영토, 굉장히 생산수단하고는 다른 어떤 지구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이제 이거를 지구사회적 갈등이다. 앞에 지오라는 말, 소셜이라는 말 앞에 지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지오 소셜한 계급 갈등, 이런 식으로 변모될 것이다 하고 들어는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인류세는 기존의 한 19세기, 20세기까지는 막스주의나 뭐 베버주의나 이런 데서 분석했듯이 사회 집단들이 사회적 계급이라고 할 때 이제 그거는 생산수단 또 부를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계급이 나뉜다면, 이제는 거주 가능한 영토, 즉 생성을 위한 생성의 어떤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거주 가능한 영토를 자기가 가졌느냐 아니면 거기서 박탈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다시 사회 갈등이나 어떤 투쟁이 나뉘게 되는 지구 사회적 계급으로 점점 사회의 어떤 갈등의 축이 바뀐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말이 맞다면 과거에 19세기에는 사회적 계급에 관한 이론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 축이 바뀌고 사회적 갈등의 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구 사회적 계급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들고 와서 소개해드린 그 책, 2017년에 라투르가 발표했던 그 다운 투 어스라는 책에서 거기에 이제 13장과 1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생산 시스템과 생성 시스템의 구분과 연결해가지고, 생산 시스템에서는 사회적 계급으로 이제 사회가 나눠지고, 그런데 생성이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고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21세기 기후위기인데, 그
거기서는 이제 지구 사회적 계급으로 이게 계급의 어떤, 분화나 그 갈등의 축이 이제 바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 사회적 계급이 아닌 지구 사회적 계급으로 이게 계급 갈등의 축이 바뀌고 있고, 그것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론의 필요성 얘기는 다운 투 어스 책,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이미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책에서는 그런 이론이 필요하다고만 주장을 했지, 그럼 지구 사회적 계급은 뭐고, 거기서의 계급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계급 갈등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새로운 생태적인 문명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는 그 책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책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후에 라투르의 연구가 바로 그 문제를 연구한 지구 사회적 계급에 관한 이론과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계급 갈등의 축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기존의 귀이익이 어떤 그런 생성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책에서는 못했고, 다음에 어떤 연구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어떤 책을 2022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라투르는, 자, 다시 한번 앞에 19, 20세기 소위 근대 문명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꽃피웠던 어떤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벌어졌던 어떤 정치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 정치, 그때 이루어졌던 거는 근대화 정치, 뭐 로컬 대 글로벌의 어떤 그런 갈등.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정치적인 우파 대 좌파. 그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그 갈등이 바로 생산 시스템 안에서의 불평등이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한 생산 시스템 안에서, 생산이 일어날 적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생산 수단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 둘러싸고 이제 계급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불평등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사회적 계급이 나눠지고, 그 사회적 계급 간에, 즉,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스는 이제 그거를 자본가 계급 대 노동자 계급이라고 했죠. 자본가 계급은 생산수단을 가진 계급이고, 노동자 계급은 생산수단을 못 가진 계급이고. 그래서 그 사회적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가장 그 산업화된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그 사회 구조는 사회적 계급으로 나뉘어지고, 그 계급 간의 갈등이 그 사회의 역동성, 그 사회의 정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막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투르는 막스주의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 기본적으로 좀 그게 제대로 된 유물론이 아니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19, 20세기의 사회, 아직 인류세가 아닌 그 사회에서의 어떤 계급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스주의의 어떤 사회적 계급 투쟁의 이론이 상당히 근사치에 가깝게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을 가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에 기반한 어떤 뭐 노동운동이나 계급운동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현실과 상당히 많은 점에서 이렇게 부합하는 어떤 그런 설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용이 되었다고 인정을 해요. 사실 근대 문명이 아직도 지배적인, 그래서 아직 새로운 문명으로의 어떤 모색이나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생태적 문명으로의 어떤 전환 위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좀 미약한 그런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정말 아직까지 근대 산업 문명이 아주 지배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막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생산 시스템이 그 밑에 깔려있는 물질적인 토대고, 그래서 이제 생산 수단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그 부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양식, 소비 수준 이런 것이 이제 불평등하게 달라지는 어떤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막스가 얘기했던 사회적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저는 근대적 산업 문명 가장 지배적인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사회적 어떤 계급 간의 어떤 갈등도 그것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굉장히 크게 이제 벌어지다가 이제 어떤 협상에서 성공을 함으로써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게 뭐죠? 삼성전자의 그 파업 투쟁이었죠. 여러분 다 뭐 아직 잊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엄청난 그게 전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끌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 파업으로 일어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나 이제 경제 성장이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 파업 투쟁을 봉합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을까? 이제 굉장히 가슴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런 어떤 투쟁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지만 봉합을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예. 그런 식의 모습이 막스가 얘기했던 바로 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그런 나라에서 어떤 서로 다른 어떤 그 생산선을 가진 계급,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소유주나 오너나 이제 그들의 오너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경영자 계급이 있겠죠. 그게 바로 자본가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노동조합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이 생겨서 노동조합으로 되게 소속되고 뭉친,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거기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노동자 계급 간에 이제 자본가 계급 대 노동자 계급 간의 투쟁이 벌어졌던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제 경영 이익을 둘러싼 어떤 분배의 투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위치가 갈라지는 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냐, 생산 소유하지 못해서 자기의 임금노동으로 생활하는 계급이냐, 이렇게 근본적인 위치가 갈라지는데, 그들의 위치가 갈라져서 그들이 투쟁을 벌이는 거는 그 기업에서 생산한 이익이 있죠. 생산의 이익을 둘러싸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런 분배 투쟁이 거기서 벌어지는 게 사회적 계급 투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막스가 설명한 거하고 상당히 근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계급 투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라투르는 이제 유럽에 기반을 둬서 그런지 거기는 이미 그런 사회적 계급 투쟁은 많이, 거기도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19세기, 20세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축소되거나 하여튼 사라졌고, 지금은 생태화를 둘러싼 어떤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이제 이 생태화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선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근대인데, 아직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근대인데, 경제 성장보다는 지금은 이미 이제 기후위기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지구의 기후가 변화한다, 생태계가 변화한다는 어떤 인류의 멸망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지구의 현실을 다시 파악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 가이아의 어떤 그런 이루는 일부이고, 가이아의 다른 일부인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어떤 미래의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이제 그런 존재들, 그런 인간들을 어떤 이제 지구족이라고 제가 테레스트리아라고 라투르가 부른다고 얘기했죠. 테레스트리아를 번역한 말이, 저는 이제 제가 번역한 말이 지구족인데요. 그래서 21세기 생태화 정치가 벌어지는 거는 이제 근대인과 지구족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고 투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산 시스템 안에서의 어떤 거주 가능한 영토를 둘러싼 어떤 불평등이고 투쟁이고 이런 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적인 거주 가능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 계급 투쟁이 아니라 지오소셜 클래스 스트러글, 그러니까 지구 사회적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나타났고, 물론 서구에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근대 문명을 추구한 모든 나라에 전 지구적으로 이게 지구 사회적 계급 투쟁이 나타나고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라투르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투르가
생산 시스템에 기반해서 사회적 계급이 나눠진다고 봤고, 생성 시스템에 기반해서 이제 지구사회적 계급으로 나눠진다고, 이제 계급들이 나눠진다고 이제 봤는데, 그래서 사회적 계급과 지구사회적 계급의 이론을, 이후에 이제 라트루가, 덴마크의 젊은 사회학자인 니콜라이 슐츠라고 하는, 젊은 사회학자와, 그때 이제, 니콜라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라트루의 석사과정부터 이렇게 지도를 받았던, 그 박사과정의 그 자기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사실은 라트루가 직접 공식적인 지도 교수는 아니고 이제 코펜하겐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코펜하겐 대학 사회학과에 이제 어떤 교수가 공식적인 지도 교수를 맡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라트루와 함께 어떤 그런 라트루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라트루하고 어떤 동료로서 같이 연구를 한 지구사회적 계급 이론을 연구를 한 학자가 니콜라이 슐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회적 계급, 과거의 사회적 계급은 이런 것이었고,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사회적 계급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열심히 이론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어떤 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건 제가 그린 표가 아니라 바로 그 라트루하고 슐츠가 함께 연구했던 내용을 이제 표를 요약을 한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각각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초는 뭐로 보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계급 이론에서는 생산 시스템이 사회의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라고 본다. 사회 기초가 그거다고 본다는 것이고요. 지구사회적 계급에서는 이제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생성 시스템이, 지난 시간에 제가 생산과 생성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계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계급은 어떻게 확인되는 거냐. 사회적 계급에서는 이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근본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경제적 위치가 이제 서로 달라진다는 것이고. 생성 시스템에서의 지구사회적 계급 확인 방법은 재생산수단,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산, 이 생명이 계속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재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으로 정의되는 영토적 위치에 따라서 그런 재생산수단의 가장 중요한 게 거주 가능한 영토거든요. 그 영토를 자기 것으로 소유했느냐, 아니면 거의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아예 박탈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영토적 위치가 달라지는 게 바로 이제 생성 시스템 안에서 이제 불평등한 계급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가진 자, 사회적 계급에서는 이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이제 그 집에 착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스는 이제 그걸 잉여 가치라고 불렀죠. 착취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이제 잉여 가치를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라트루하고 이제 슐츠는 지구사회적 계급은 생산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런 거주 가능한 영토의 소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타자들의 땅에 대한 착취로부터 생기는 영토적 이윤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잉여 가치가 아닌 잉여 존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부르고, 그래서 이 사회적 계급에서는 계급 투쟁이라는 게 생산수단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생산수단을 둘러싼 어떤 투쟁, 생산수단 여부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이제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투쟁이 되는 것이고, 지구사회적 계급에서는 이제 계급 투쟁이라는 것이 재생산수단, 즉 거주 가능한 땅에 대해 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제 이걸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봤고요. 동맹 세력, 자기의 계급과 동맹 세력은 누구냐면 생산 시스템에서 당신과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생산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그럼 당신의 계급 위치는 뭐라고 이제 막스주의에서 보냐면, 그거는 당신하고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서 위치가 같은 사람들. 너도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면, 넌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생산을 못 가지고 넌 임금 노동 가지고 생활하면 너는 노동자 계급. 뭐 이런 식으로 계급 위치. 그러니까 동맹 세력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기하고 계급 위치가 같은 사람하고 이제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그 동맹을 자기하고 그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위치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동맹 세력이 된다는 거죠. 사회적 계급과는 달리 지구사회적 계급에서는 물질적 존재 조건, 즉 거주 가능한 영토의 소유 여부에서 그것에서 그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또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거주관하는 영토를 너는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서로 동맹 세력이 갈라진다는 것이고요. 자기하고의 적대 세력은 그 반대가 되겠죠. 생산 시스템에서, 사회적 계급 이론에서는 생산 시스템에서 당신의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뭐 생산자는 소유한 자본가 계급으로 볼 때는 자기하고 다른 생산 시스템 위치가 다른 사람이 이제 생산선에 없는 노동자 계급이겠죠. 그러면 적대 세력이 되는 것이고, 지구사회적 계급에서는 이제 생산 시스템이 아닌 생성 시스템에서 당신의 어떤 그런 당신의 영토를 뺏어서 점유한 사람들이 나하고 이제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땅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타자가 내가 거주해야 될 어떤 내가 생성해서 생존을 유지해야 될 땅인데 그 땅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딴 자가 소유를 했어. 타자가 바로 자기의 연대 적대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이 나눠지고 계급 간의 어떤 갈등,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서 이제 라트루와 슐츠는 사회적 계급과 대비해서 지구사회적 계급 이론을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트루는 자신의 어떤 가이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어떤 변혁의 주체를 분석하는 작업을 덴마크의 젊은 사회학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니콜라이 슐츠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그래서 그 지구 사회적 계급 이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지구 위기를 해결할 어떤 변혁의 주체로서 이제 계급의 개념을 써가지고 새로운 상태계급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현을 해야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어떤 변혁의 주체를 세우는 책을 라트루가 죽는 해 초에 2022년도에 라트루가 2022년 10월 달에 죽었는데요. 2022년 초에 부르르 이 책을 같이 슐츠하고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바로 그 몇 달 뒤에 나왔고, 우리말로는 사실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된 것보다 더 빨리 번역돼가지고 불어본을 갖다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책은 제목은 생태계급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콜로지컬 클래스를 비슷한 말인데 사실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게 이제 녹색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녹색 계급의 출현. 아마 국내 독자들은 생태라는 말보다 녹색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거나 뭐 더 친근하게 한번 느낄 것이라고 출판사에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녹색 계급이라고 번역한 거는 라트루가 녹색 계급이라고 부른 적은 없고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번역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녹색 계급 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읽힌 책이죠. 이렇게 아주 길지 않고 간단해요. 그리고 문장들도 이렇게 굉장히 한 70개의 어떤 그런 간단한 어떤 그런 문단들로 구성이 된 그런 게 돼 있어서 뭐 읽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19, 20세기 근대 문명에서 바로 생산 시스템이 그 물질적인 기반이 됐던 그 근대 문명에서는 사회 진보를 위해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21세기에는 이 거주 가능한 영토를 둘러싸고 이제 기업 투쟁이 벌어지는데 거주 가능한 영토를 거의 갖지 못하거나 뺏긴 사람들이 이제 생태계급으로 돼가지고 생태계급이 출현해서 과거에 노동계급이 했던 역할과 이걸 대체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세우는 그런 문명 전환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대 문명이 아닌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 생태계급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주장한 게 바로 이 책의 뭐 기본적인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과거 19세기, 20세기는 그래 사회 진보를 위해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하고 노동계급이 많이 사회를 민주화시키고 뭐 하여튼 사회를 좀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 그래 근대 문명이 쉽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화되고 뭐 좀 경제적으로도 좀 평등하게 되는데 기여를 함으로써 근대 문명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역할을 했어. 그러나 그 근대 문명은 결국 그런 성취는 이뤘지만 핵심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기후위기를 점점 심화시키는 했는데 그거는 노동계급도 인식을 못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본가계만의 노동계급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체가 필요해. 그래서 그때는 이제 21세기는 지구사회적 계급 투쟁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 기반에는 이제 생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기서의 어떤
불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생태기급이 출현을 해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책에서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하면 좀 아무래도 이미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확 남을 것 같아서. 자, 여기 정답게 지도교수하고 학생이 이 사람이 니콜라이 슐츠고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요 사진 찍은 거는 박사과정, 아직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젊은 어떤 교수가 됐는데,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 이때는 이제 박사과정 아마 공부할 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라투르가 아주 정겹게 바라보면서 뭐 지도도 하고 같이 동료로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사회적 계급 이론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태계급 이 책을 들어갈 내용들을 갖다 여기서 이제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둘이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발표한 책이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거죠. 불어로 먼저 발표를 했고 그래서 라투르하고 슐츠 이름이 나오죠. 두 사람이 공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서구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제 나쁜 교수들은 자기 대학원 학생이 연구한 거 함께 했거나 대학원 학생이 주로 연구한 거를 훔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문제가 그래서 여러 건이 터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자기의 이름을 대학원에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돼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공저라는 거, 라투르가 자기의 지도 학생하고 같이 한 거였지만 이건 공저다.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반드시 밝히죠. 그래서 영어 제목은 On the Emergence of an Ecological Class, 생태 계급의 출현에 대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책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생태계급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래서 정리가 되고 나왔는데 그 지구사회적 계급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지구사회적 계급에서 거주 가능한 영토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급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못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인들과 다르게 이제 여기는 과거에 이제 근대인들하고 대립되는 게 제가 가이아 정치 생태학 얘기할 적에 이제 테레스트리알 지구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테레스트리알 지구족하고 생태 계급은 관계가 뭐야? 같은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만 달라진 거야? 근데 꼭 이름만 달라진 건 아니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좀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라투르는 이제 근대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테레스트리알, 그러니까 지구족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지구족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다가, 어떤 지구사회적 계급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생태계급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것들 간의 어떤 관계가 뭐지? 근대인과 지구족과 생태계급의 관계가 뭐지? 이제 이게, 궁금한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제가 자기 정체성 체크리스트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요 한 장짜리 앞뒤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9개 설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현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면, 매우 그러하다면 5점을 주시고,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면 1점을 주는 거예요. 5점 척도. 설문 대답할 적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아니면 1점,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닌 건 아니고 조금은 비슷한 게 있지만 그래도 되게 아닌 게 더 많다고 하면 2점이고, 그냥 이쪽 저쪽 나는 그쪽 아니다고 보면 이제 중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상당히 나와 좀 가깝다, 그렇게 보면 4점이고, 매우 그렇다, 거의 나하고 거의 뭐 90% 100%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 날. 그런 걸 표현하면 5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점부터 5점을 각각의 9개 그 설문에 대해서
그거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일부가 이제 근대인으로부터 자기는 얼마나 이제 근대인으로부터 이탈했는가인데, 근데 이탈하지 않았으면 전부 이제 매우 그러하다는 게 이제 5점이 되겠죠. 예. 아니죠. 아니네요. 이 이탈도를 하는가, 전혀 이탈하지 않았으면 1점이 되겠네요. 예. 이탈을 많이 했다면 5점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설문을 다시 보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지구족에 해당하는 세 가지 특징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 4번, 5번, 6번인데, 이거는 여기하고 가까우면 자기는 지구족, 매우 그러하다고 보면 이제 지구족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구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생명권에 어떤 발을 붙이고, 그러니까 가해아에 발을 붙이고 비인간 존재들을 나와 얽힌 동료이자 주체로 나는 여긴다고 하는, 많이 여기면 이제 자기는 지구족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그냥 누구도 안 보는 거니까 혼자서 체크하시고 솔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거기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3부에 해당하는 건 이제 지구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나 가이아 이론이고 나는 다른 비인간들과 같이 공존해야 될 존재야 정도라고만 느끼면 그냥 지구족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태계급은 이제 이게 정치화되고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것, 나와 적대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나는 투쟁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을 적에 그런 정도까지 정체성이 발전하면 그거는 지구족에서, 물론 지구족이긴 하지만 지구족 중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는 그걸 위해서 투쟁한다. 적들이 여기 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어떤 변혁의 어떤 말하자면 전사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쓸 때는 생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 의식으로, 생태 계급의 의식으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 8번, 9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전선의 인식, 비인간을 위한 대변경 번역, 생태적 연대와 조직화, 뭐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자기는 동의한다고 보면 이제 다 5점이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생태 계급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근대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이탈해서 지구족이 됐다가 지구족에서 점점 더 강화되어 가면 이제 생태 계급이 되는 이런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라트루의 어떤. 그래서 이 라트루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근대 문명에서 근대 문명을 급격하는 이제 새로운 문명을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생태 문명이라고 불렀는데, 근대 문명에서 지금은 이 기후위기는 근대 문명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근대 문명을 지속하는 한 기후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이 아니라 생성 시스템으로 그 물질적인 기반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가이아 속에 우리가 일원이라고 해서 일원으로서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해야 되는, 공생해야 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생태 문명인데, 그런 생태 문명을 위해서 나는 투쟁할,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근대 문명 속에 있어. 이거 안 돼. 계속 파괴하고 있어. 그러니까 라트루는 근대 문명의 물질적 기반은 생산 시스템인데, 생산 시스템은 지금 인류세에는 곧 파괴 시스템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비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거주 가능한 영토, 거주 가능한 조건을 근대 문명이, 이 경제 문명을 통해서 계속 생산 시스템이 계속 팽창하고 경제 성장을 추구할수록 이게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파괴돼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돼가지고 기후가 격변하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하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의 조건이 바뀌고 하면서, 그죠? 네. 기후가 극단적으로 바뀌고, 벌써 폭염이 이미 왔죠? 네. 폭염이 오고, 폭우가 곧 내릴 거고, 또 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뭐, 우리 육지가 물에 잠기고, 뭐, 이렇게 될 게 너무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문명이 초래한 결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 게 바로 근대 문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대 문명의 물질적 기반인 생산 시스템은 곧 지금 인류세에서는 바로 파괴 시스템이 되고 있다. 그 생산 시스템은 이꼴 파괴 시스템. 이게 생산 시스템과 파괴 시스템이 전혀 반대말 같지만 인류세에는 그게 동의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산 시스템은 곧 파괴 시스템이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생산은 좋은 거고, 파괴는 나쁜 거고,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류세의 특징은, 과거에는 그 말이 좀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과 파괴를 구분해서 보는 게, 또는 반대말로 보는 게, 그냥, 뭐, 그런 대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인류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세라고 하는 거는, 근대 문명의 그 생산 시스템이 점점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적인 기반이 생성 시스템은 파괴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후변화고, 그 다음에 뭐 팬데믹이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 시스템은 곧 지금 파괴 시스템이 됐다. 그게 라투리의 어떤 기본적인 주장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감히 그런 생각까지 못하다가 생산하고 파괴는 지금 동의어가 됐다, 인류세에는. 이게 이제 라투르의 기본적인 주장인데 그거에 의미하는 게 뭔가, 과연 나는 동의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설문지에 뭐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오늘 나중에 체크를 해서 9개 설문에 이제 점수를 매겨가면서 그 뒷면에 보시면은, 그래서 자기 총합 점수가 그렇게 나와요. 15점에서 25점 사이에 있으면 나는 근대인. 26점에서 38점 사이에 있으면 나는 지구적. 지구적. 아직 생태계급까지는 못 간. 근데 39점에서 45점. 45점이라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9개 앞에 설문이잖아요. 그러면 다 5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 난 근대인으로서 이탈했고 지구족이지만 지구족에 가장 더 앞서 나가서 난 생태계급, 현재의 난 싸울 각오까지 돼 있다. 다른 사람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해가지고 싸울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5점을 다 주겠죠. 그럼 9개 설문에 5점을 주니까 45점이 되겠죠. 그럼 생태계급. 당신은 확실한 생태계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혼자 하기보다 주변 동료나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작성하고 같이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라투르가 직접 이런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많이 해봤다고 그래요. 라투르는 그냥 좀 독특한 철학자죠. 이게 철학을 했지만 동시에 그 철학을 사변적으로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물론 사변적인 하지만 그거를 경험적으로 가서 관찰을 하고 그 자기가 사변한 거 경험적인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항상 검증하면서 하는 경험적인 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가 바로 라투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독특한 특성이, 학문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계속, 그래서 어느 한 학문의 어떤 구획으로 쳐서 이 사람을 뭐 철학자다, 사회학자다, 인류학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철학과 사회학과 인류학 이런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학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라투르를 표현하는 말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게 칸막이가 심해서 학문마다 꼭 라투르를 공부할 때도 이 사람은 철학자야, 왜 사회학자라고 그래,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라투르가 봤다면 참 한심하군. 아직도 날 제대로 이해 못했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생태계급이 싸워야 될 적은 누구인가? 물론 당연히 근대 문명을 아직도 계속 틀리지 않았다,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근대 문명의 적이 되겠는데, 그러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 근대인들은 제가 로컬과 글로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로컬과 글로벌. 그리고 또 하나가 나중에 생긴 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 바뀌라고 했던 세 가지 정치적 유인자가 있다 했잖아요. 거기는 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근대 문명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근데 다 근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들과 대비되는 게 이제 테레스트리알, 지구족. 이제 그래서 생태화 정치의 전선은 그런 근대인 대 지구족 간에 이제 생기는 전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수적으로 볼 적에 근대인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그 지구족이 뭉쳐서 또는 생태계급이 뭉쳐가지고 그들은 뭐 지금 아직 소수일 텐데 유럽은 좀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죠. 예. 뭐 녹색당을 소속돼가지고 뭐 열심히 뭐 정치 투쟁을 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생기기는 있겠지만 정말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미미할 만치, 예. 뭐 투표지에 잘 이름이 보이지도 않는 만큼 후보도 적고 그들의 어떤 움직임은 아주 미비한데 나머지는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국힘은 거의 이 세상 밖을 추구하는 트럼프주의자가 되지 않았나 싶고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글로벌하게 어떤 경제 성장을 다 추구하는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에 가깝다. 이게 글로벌의 정치적인 유인자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로컬은 아니고 이게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어떤 자기의 성장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런데 이제 물론 민주당 안에도 상당히 거기 다른 당보다는 그래도 기후위기 대책팀도 있고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좀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 테레스트리얼적인 인식을 가진 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그 정책팀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거기서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어떤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민주당은 그냥 근대인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생태계급은 이제 어떤 생태계급 투쟁해야 될 어떤 적이 있고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거 하는 거는 자기와 그 물질적인 위치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그건 자기의 적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 계급 간의 어떤 투쟁이 벌어져야 이제 어떤 변화가 오는 전체 사회, 전체 문명이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볼 적에 생태 계급이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지금 아직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다 난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인데 마음속으로는 기후변화가 문제고 기후변화를 해결돼야 될 어떤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고 설문 돌리면 우리나라 국민의 60몇 %는 동감을 한다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생각으로 거기에 동감을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근대인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그걸 벗어나서 그럼 당신이 정말 현실을 바꿔놓을 그런 법이나 정책을 바꿔놓는 거는 이제 우리 대표를 뽑아서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그럼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권자로서 표를 던지는 건데 표를 던질 적에 당신은 그럼 기후경영학을 가장 앞세운 당신의 지역의 어떤 크게 이상하지 않던데 여기서 공항을 세우고 어떤 도로를 만들고 이런 근대 문명 성장을 위한 어떤 정책보다 기후 대책을 더 중요시하는 우선시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겠습니까? 했을 적에 싸구려인데 일반 시민들은 김한석 선생님이 지금 이거 달고 하실 거야. 우리나라 시민들은 대부분 다 좋은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기획이 정말 설문조사하면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67%인가가 다 문제라고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시민들이죠. 근데 정작 투표를 할 때는 그거는 아무래도 뒷전은 그걸 또 다시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는 게 좋지. 그게 우리 뭐 취업 자리도 생기고 뭐 공항 자꾸 해서 거기도 교통도 뭐 빠르게 늘어나면서 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다 표를 던진다는 거. 그러니까 표를 거기다 던진다는 건 아직도 근대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근대인과 뭐 이 지구적의 정체성을 함께 지닌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실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저 자신도 진짜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어떤 때는 근대인적인 사고를 하고 편리한 걸 위주로 하다가 또 기획이 뭐 이런 토론이나 뭐 이런 강의에 나올 때는 지구적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진짜 생태기급처럼 다 하는 거죠. 이게 복합적인 그게 들어가 있는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데 자기 내면적인 갈등. 그죠? 그러면 싸워야 될 적이 이 생태기업이라는 거는 적대 세력이 있고 적대 세력과 확연하게 손을 긋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냥 생태계급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있어봐야 뭐 아마 5%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95%는 대충은 다 근대인 수에 있는데 95%가 적으로 돌리고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그건 무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대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뀌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일반 시민들은 아직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싸워야 될 대상으로 돌리는 거는 그건 잘못된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만 확실히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트럼프주의자. 기후 변화가 있다는 걸 아예 부정하고. 그걸 인간이 일으켰다는 걸 부정하고. 우리는 화석연료 계속 사용하면서 계속 성장. 드릴이 트럼프 주지자의 구호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하는 드릴이 뭔지 알아요? 뚫으라는 거예요. 채굴을 해가지고. 채굴을 해서 계속 그걸 사용하자. 많이 사용하자. 그게 트럼프 주지자. 왜냐면 거기는 기후변화가 없거든요. 트럼프주의. 기후변화를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엔 기후변화라고 해서 탈퇴하고 계속 기존처럼 우리 경제 성장하자. 근데 트럼프가 지나치게 얘기했지만 참 교활한 게 라투가 보기에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당연히 인간이 화석연료 사용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는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걸 이제 세계 전체로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이런 사실을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비롯한 그 정치 엘리트들은. 그래서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했다가는 큰일 나죠.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가는 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구적이나 다 생태계급이 돼가지고 막 화석연료 산업이나 그걸 대변하는 자기 같은 정치가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안 된다. 기후변화를 일단 부정을 하고 그런 거 없어. 화석연료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뭐 기온이 높아지더라도 화석연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자연의 사이클 때문에 뭐 생긴 거야. 뭐 태양 주기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우선 기후변화를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걸 치는 거죠. 국경을 쳐가지고 이미 근대 문명, 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근대 문명을 구가하는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에 이거는 계속 그걸 유지를 하게 만드는 이 트럼프 주의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폐쇄를 하고 거기다 딱 장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 제3세계에서 이제 기후 난민이 생기는데 거기를 이제 가장 기후 위기가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근대 문명을 가장 누린 나라들에서 배출을 하지만 피해는 저 아프리카 뭐 이런 태평양 섬나라들 뭐 여기부터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 장벽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위 제3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나 유색인종들까지 이제 쫓아내는 이민자 추방 정책을 세우고 뭐 이게 이제 트럼프주의의 그런 어떤 극우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국경을 세워서 절대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딱 지키고 우리는 화석연료 문명의 어떤 혜택을 계속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주의 하에서는 이 불평등이 더 심화돼서 세계적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후위기도 더 심화되는데 다만 기후위기의 피해를 자국보다는 근대 문명의 어떤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이 제3세계 국가들이 더 심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그들로부터 오는 위협은 국경을 장벽을 세서 이런 게 트럼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좀 고하라고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그냥 미친 사람, 그냥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는 행동이 웃겨 뭐 이런 식으로 얕잡아볼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거기 정치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반인들까지 그걸 다 알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가 하는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는 말대로 하면은 뭐 자기의 어떤 미국이나 어떤 서구의 어떤 백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경 장벽 세우고 하면 우리한테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있기 때문에 이제 나트가 오면 그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켜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지구 전체가 지금 기후위기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산 시스템 자체가 지금 크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트는 이 세상 밖에 유통되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숙여서 그쪽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 장점을 이렇게 싸워야 될 적은 첫째로 바로 이 세상 밖의 정치적 유행을 주도하는 엘리트들은 생태계급이 쌓아야 될 확실한 적이에요. 그들과는. 그런 적. 두 번째로는 쌓아야 될 적은 어떤 그런 이 세상 밖의 정치적 유행을 그런 근데 엘리트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잖아요. 우리 근대인 정체성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지만 또 지구적으로의 지향과 뭐 생태계를 될 수 있는 잠재력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내면에 정착된 근대주의적 세계관 그 자체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인간이 더 뭔가 하여튼 더 우월하고 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갖다 착취를 하고 파괴하고 이런 걸 괜찮다고 보는 그런 근대주의적 세계관을 그러니까 이것과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대주의적 세계관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태 문명적인 새로운 세계관, 가이아적 세계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과 비인간의 의존적 얽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적 물질적 관성, 생각만이 아니라 이미 근대문명화에서 그렇게 인간과 비인간을 딱 분리해서 취급하는 그런 제도와 물질적 관성이 있어요. 해석연료에 기반한 기존에 이미 생겨난 공급망들 이런 게 우리 생각만 바뀐다고 쉽게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저기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석유 파이프라인 공동에서 깔려서 이렇게 오잖아요, 석유가. 그런 공급망들. 생태계 파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법제도. 그리고 비인간 행위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인간만 권리를 부여하고 인간들에게만 특권을 주고 인간만 또 정치에서의 어떤 그런 의회에서 대표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그래서 비인간들은 행위자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런 민주주의가 바뀌어야 되고 이들을 적으로 삼아서 생태계로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조그맣게 얘기하지만 95%가 아직도 근대인에 남아있다고 했을 적에 95%가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싸워야 될 때선 이 세상 밖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엘리트들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정말 트럼프주의를 만들어내거나 그걸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미국에는 뭐 마가세를 꽤 되죠. 한국에는 아직 극우 세력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트럼프가 바로 이제 윤석열인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꽤 많이 몰랐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산한 걸 이렇게 설문에서 그런 구구적인 생각을 윤석열을 꽤 돼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설문이 어떤 거를 했느냐, 굉장히 수치는 적어가지고, 10% 이상은 돼요. 미국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탄핵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지금 민주주의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미국보다 더한 트럼프주의적인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문명화에 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나트로와 슐츠가 이제 세계 계급 이론을 그때 계급에 관한 어떤 생각을 물론 이제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막스가 이제 얘기했던 생산 시스템 중심의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성 시스템도 주로 물질적인 어떤 기반 즉 생성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주 가능한 영토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제 그것이 있느냐 자기가 소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계급이 나눠진다고 보긴 봤는데, 생태 계급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건 뭐냐? 이게 이제 문명이라고 했었죠.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번역체들이 훨씬 더 세련되고 어떤 문화적으로도 더 어떤 풍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추구하는 그런 계급이 되는데, 그래서 계급이라는 말 속에 그런 문명, 문화적인 어떤 새로운 물질적인 것만인데 형식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특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특성을 부여하면서 들려오는 게 또 다른 어떤 계급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 출신의 나중에 이 사람이 유태인이어서 영국에 영국에서 활동을 주로 영국에서 노르웨릭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약, 철학에서 이걸 출발했는데 철학의 신앙을 하고 사약, 독일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 이분의 가장 대표작이 발표한 거는 35년도에 첫 판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책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69년도에 영국에서 재출간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아마 육화혁명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히트친 책이라고 시빌라이징 프로세스, 시빌라이징, 문명이 아니라 문명화, 동사가 됩니다. 문명화의 과정. 서구에서 문명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제 그거를 이분이 이 책에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 엘리어스의 문명화 과정론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 예를 들어서 집회계급의 어떤 그런 그 세련된 에티켓이나 자기 감정의 제어나 폭력의 억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했을 적에, 시빌라이즈 됐다고 했을 적에 우리 특징을 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을 볼 때도 에티켓을 지키고 어떤 자기 감정을 제어를 적절히 독점할 수 있고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을 문명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비로소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명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근대 문명에서 그 궁정 귀족이나 부르주아지 사원 시민 같은 특정 중추계급의 내부 규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문명이 되려면 그런 중추계급이 생겨난다고, 중추계급이 생겨나서 이런 에티켓이나 감정의 제어나 폭력의 억제를 할 수 있는 내부 규율이 생겨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추계급의 형성을 문명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봅니다. 영어로 피벗 클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래서 계급 이론은 피벗 클래스이거든요. 중추계급,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피벗타이라는 영어가 있네요. 피벗 클래스라고. 우리말로 중추계급으로 기억됩니다. 이 중추계급은 자신들만의 정교한 자기 제약과 감수성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점차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 결국 한 시대의 문명적인 표준이 된다고 엘리아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명화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이 중추계급이 형성돼가지고 이런 자기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아트루와 슐츠가 바로 이 사람의 문명화 정론을 들여와서 생태계급론에 이식을 해서 생태계급도 그런 계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태계급은 단순히 우리가 환경오염의 피해자다! 그래가지고 이 환경오염 시킨 놈 나쁜 놈들하고 그냥 막 나가서 막 암묵하게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익투쟁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제약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감수성을 먼저 자기 스스로 체화해가지고 타락해가는 기존 지배 문명, 즉 우리 살고 있는 이 근대 사회에서의 지배 문명은 무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근대 문명입니다. 이 지배 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문명화, 생태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의 표준을 주도하는 변혁의 주체. 그러려면은 그냥 싸움으로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근대 문명의 중추계급처럼 어떤 에티켓이나 자기 감정 제어나 폭력의 억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수성을, 말하자면 좀 문화적인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야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나중에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 증거를 하게 했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줄였습니다. 말씀 증거에서도 사용할 텐데 미리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대 문명과 생태 문명을 여러 측면에서 이제 차이를 갖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것만 생각해 볼 문제, 세계교회와 관련해서 생태 계급이라는 거는 종교하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 생태 계급이라고 얘기했을 때 계급 얘기가 나오면 종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이런 물과 기름처럼 생각이. 왜냐하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종교는 초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 얘기는 생각되고, 계급은 반면에 내재적인 현실을, 지구의 내재적인 현실을 다루는 것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렇지만 종교가 중요시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뭐 다 아시죠? 근데 지금 이게 종교를 자꾸 이제 초월적인 것으로만 보는 게, 우리는 영성이라고 할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초월적인 영성만을 생각을 하는데, 지구라는 내재적 세계를 지향하는 이걸 생태적 영성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전환한다면 종교는 생태계급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생태계급이 뭐냐면 뭐 다른 걸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문화적인 저거를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만들려면 생태적 영성을 자기가 취하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생태계급의 참여를 통해서 종교 역시 새로운 활력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서구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굉장히 침체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초월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땅의 것들은 그냥 거의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초월적 영성이 아니라 생태적 영성으로, 영성에 관한 생각도 많이 한다면 그게 생태계급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럼 생태계급이 반드시 그런 생태적 영성까지 갖춰서 어떤 그런 이 땅의 어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영성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생태문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거 한다면은 굉장히 종교가 생태계급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떤 의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생태계급이 이렇게 본다면 꼭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